활성산소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몸의 배기가스다라고 이유를 많이 하는데요. 그 활성도가 높다 보니까 산화력을 갖고 있어요. 분해염이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폐렴이나 뭐 기관지염이 생기고 기침 좀 멎을 때 되니까 장염 걸리고 좀 나을 때 되니까 방광염 걸리고 그렇게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막 질염이 생기고 점막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염증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항산화력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해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영양제 이렇게 붐이 일었죠. 계속해서 목을 간지리는 환절기 기침과 갑자기 뒤집혀버린 피부, 어김없이 돋은 혓바늘과 구내염까지 내 몸의 방패 면역력에 구멍이 뚫렸다는 신호인데요. 면역력 저하는 소화불량부터 대상포진, 만성염증 등 만병의 근원이죠. 내 몸이 보내는 면역력 저하 신호는 무엇인지, 또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몸을 녹슬게 만드는 주범인 활성산소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지 히포크라타 의원 김진호 원장님과 함께 면역력 증강을 위해 이것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히포크라타 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진욱입니다. 한국영양의학회나 대한약물영양의학회 같은 곳에서 이제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면역 클리닉을 열고 있다 보니까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최근에 근력 운동을 시작했는데 네. 이제 욕심이 나서 계속 강도를 높이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확 포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 그 활성산소가 좀 더 생길 수 있어서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활성산소? 네네. 산소가 활성화되어 있는 건가요? 산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몸 안에 산소가 들어온 다음에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거쳐서 찌꺼기와 같은 활성산소가 남게 됩니다. 일반적인 그런 산소보다 조금 더 활성도가 높고 산화력이 높아가지고 우리 세포라든가 그런데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주게 돼요. 염증과 관련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도를 높일 수 있어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 우리 몸 전체에 있어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마치는 게 네,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하면 너무 힘들지만 중간에 이제 걷기라든가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천천히 운동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운동을 해야겠어요. 그럼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제가 원장님과 OX 퀴즈를 통해서 면역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 번 들어가겠습니다. 면역력은 유전적인 요인에만 영향을 받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X. 네, 정답입니다. 아. X. 네.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프탈레이트가 포함된 그런 그릇이라든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같은 거에도 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페놀 계열들은 이제 뭐 영수증이라든가 잉크 같은 거에도 좀 있고요. 플라스틱 용기라든가 비닐 코팅되어 있는 용기들을 사용하실 때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환경오염 조금 심각하잖아요. 해산물을 굉장히 많이 드시거나 농약이 다 제거되지 않은 농산물을 드시는 경우에 토양오염이나 이제 해양오염 때문에 중금속이라든가 많은 독성 있는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면역력이 좀 떨어질 수 있죠. 주변을 저하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네요. 네, 요인들이. 그렇죠. 2번 가보겠습니다. 면역력은 모든 나이에 대해 일정하게 유지될까요? 수능과 시험을 볼 때 이제 모든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대체로 틀리는 경우가 많죠. 정답은 X입니다. 어릴 때는 면역력이 더 좋고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틀리지는 않아요. 대중교통 가면은 노약자석에 앉을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어린이, 그다음에 임산부,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의 그 노인분들, 노약자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이제 보거든요. 그 시기부터 65세까지의 건강한 성인의 경우는 면역력이 어릴수록 좋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만 50세가 좀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냐면 만 50세부터 감염학적으로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 침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항체를 형성하거든요. 그 항체를 형성하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만 50세고 옛날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만 55세부터 한 65세 그때쯤이시고 그게 감염학적으로 또 면역학적으로 항원항체 반응에 있어서 항체 생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면역력이 좋고 만 65세까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또 아주 어린 소아나 임산부나 특이한 경우에는 그런 환경에서는 면역력 저하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매연이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매우 그렇죠. 외부 환경들. 특히 매연
노담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되게 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담배, 요즘 노담 캠페인 엄청 많은데 여러 가지 가스의 결정체거든요. 매연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이 잔뜩 그게 몸 안에 들어와서 장이라든가 위라든가 폐라든가 이런 게 외부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입부터 항문까지가 사실 열린 기관이에요. 점막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네, 그죠. 음식물을 먹고 이제 흡수하고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코, 입으로부터 흡입을 해서 들어오는데 기도 점막이거든요. 폐포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음식이라든가 매연이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몸 안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고 또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아주 입자가 작아요. 잘 배출이 안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나라에서 이제 좀 날라오잖아요. 많이 오죠. 네, 많이 날라오는데 거기서 공장을 막 돌리면 돌릴수록 미세먼지, 거기에 보면 이제 중금속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코털에서 어느 정도 걸러주고 기도 점막에서 분비물을 이렇게 내서 이제 가래 같은 거 생기잖아요. 기침이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제 그런 나쁜 것들이 이제 가래가 돼가지고 배출되는 건데,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폐포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4번 가보겠습니다. 네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염증이 유발된다. 네. 그렇죠. 감염이 생겼을 때만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몸 안에 여기저기에 염증, 구내염이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폐렴이나 뭐 기관지염이 생기고, 기침 좀 멎을 때 되니까 장염 걸리고, 좀 나을 때 되니까 방광염 걸리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막 질염 생기고, 잘 들어보면 그게 점막이거든요. 구강 점막, 장 점막, 기도 점막, 점막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염증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무엇에 그렇게 감염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원래 우리 몸에 살고 있는 균들에 대해서 방어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저희 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네. 면역력이 너무 강해져서 막 조절이 안 돼서 몸을 스스로 공격하기도 그렇죠. 하네요. 네,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요즘 한참 봄철이잖아요. 선생님 봄만 되면 저는 재채기 나오고 콧물 나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원래는 우리 몸이 싸우잖아요. 바이러스, 그런 세균 이런 거에 들어왔을 때 막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원래 싸울 대상이 아닌데 나 혼자 꽃가루 맡으면 막 재채기 나고 기침 나고 난리인 거예요. 남들에게는 항원이 아닌데 나한테는 항원으로 작용하는 거. 면역이 반응을 해서 이거 균이야, 이거 독소야 이렇게 반응을 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히스타민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자가 면역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내 몸 안에서 나오는 물질들 혹은 내 장기를 이거 정상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라고 잘못 이제 오인하게 돼서 내 면역 시스템이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각자 다른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따로따로 있지만 이게 연장선이에요. 항원이나 독소로 인식을 해서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가동해서 방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원래 방어해야 될 것들에 잘 방어하면 면역력이 좋은 거고, 반응할 게 아닌데 나한테만 반응하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되는 거고, 사실 알레르기 반응이 너무 심한, 아토피가 너무 심하거나 뭐 천식이 너무 심한 경우에 면역 조절제라든가 면역 억제제까지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면역이 낮은데 왜 면역을 또 억제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조절이 안 될 때 다운을 해주는 목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마냥 강하면 안 되네요. 또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면 면역력을 올리는 음식을 피해야 되나요? 그러면? 네. 위에 걸 들으면 꼭 먹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X입니다. 먹어서 올릴 수 있는 면역, 그러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먹게. 그 정도 음식으로 먹어가지고 그 정도 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는 말씀. 음식으로 그쵸. 음식으로 해가지고 면역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건강한 먹거리, 운동 방법, 길게 우리의 인생 전반에서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되는 거고요. 질환에 있어서의 면역을 올리는 거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도움을 주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면역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바로 네.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면역력의 핵심 키워드라는 이 활성산소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면역력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요. 활성산소라는 것은 사실 이제 자동차로 보면 배기가스다, 우리 몸에 배기가스다라고 이유를 많이 하는데요. 신체에 이제 활동을 하거나 하면서 그 대사 과정 중에서 나온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그 대사 과정 중에 산소가 많이 사용되고 일부 활성도가 높은 산소들이 남아서 찌꺼기가 되게 되는데요. 그 활성도가 높다 보니까 산화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화력으로 세포를 공격하거나 나쁜 영향을 주거나 그 장기라든가 조직의 손상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아까 OX 퀴즈에서 면역력이 저하되면 염증이 네.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럼 만성 염증이 생겼을 때의 증상은 뭐가 있나요? 활성산소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염증들이 또 발생할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도 만성염증이 생길 수도 있죠. 선생님, 저는 염증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이렇게 드린 것처럼 구내염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저기 염증이 반복되게 생길
생기는 거, 그리고 상처가 한번 생기면 잘 안 낫는 거, 그리고 대사가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게 돼서 몸이 자꾸 붓는다거나 체중이 증가한다거나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피로감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타임즈에서 이 만성염증에 침묵의 살인자라는 어마무시한 명칭을 네. 붙이기도 했었더라고요. 면역력에 이상이 생기고 만성염증이 지속돼서 심해지면 어떤 질병이 발현될 수 있는 건가요? 활성산소와 만성염증과 또 면역력 저하가 사실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여러 가지 감염에 쉽게 노출된다. 또 감기도 걸렸네? 체력이 자꾸 떨어지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레르기 질환 악화, 또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또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것들이 좀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결국은 암같이 위험한 질환까지도 걸릴 수 있는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나 이제 면역력이 중요한데 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성분, 영양제나 네. 음식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항산화력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해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영양제 이렇게 붐이 일었죠. hil리명도 있고 당용성 이렇게 해가지고 흡수율을 높인 것도 있고, 뭐 LSF라고 해가지고 리포솜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혀 밑에 녹이거나 점막으로 흡수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다양한 제형이 있지만 흡수율이 높은 거를 선택해서 쓰셔야 되고, 또 하나는 글루타치온과 또 같이 나오는 글루타치온 전구체로 하는 NAC라는 N-아세틸시스테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양제로 사용될 수 있고요. 음식으로는 빨간색, 노란색 이런 다양한 색깔의 채소들을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체리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베리베리한 애들, 그리고 당근, 토마토, 시금치, 뭐 감귤 이런 녹황색 채소들도 이제 좀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많이 들어있는 게 베타카로틴,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이제 항산화제로서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이라든가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항암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산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플라보노이드 계열들, 뭐 포도, 체리, 양파 이런 것들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챙겨 먹을 영양제가 좀 늘어났네요. 네. 그럼 그 외에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1번이 뭐냐면요. 자야 돼요. 근데 그냥 자는 거 아니고 숙면해야 됩니다. 푹 자는 시간을 늘리는 거. 수면 위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소리 자극이라든가 빛 자극이라든가 온도 자극이라든가 이런 거 없게 조절하고, 일거리나 핸드폰이 문제입니다. 핸드폰이 침대로 갖고 오지 않고. 두 번째는 숲을 많이 걸으라고 하거든요. 다양한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요가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피톤치드가 많은 숲을 걸으면서 이제 산책하고 가벼운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았을 때 숲속 가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네요. 네. 그 면역력을 체크할 수 있는 검사도 있다 그러던데 어떤 네. 검사인가요? 맞습니다. 1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염증 수치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 내 혈액에 염증이 얼만큼 있는지, CRP라든가 ESR이라든가, 또 두 번째로는 ANC 수치가 있고요. 암 환자분들 백혈구 수치가 안 좋아서 이번에 항암 못했어요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걸 하는 수치가 바로 ANC입니다. 백혈구 수치와 분액화된 호중구 수치를 곱해서 ANC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뭐 2,500이 넘어야 된다, 뭐 1,000 밑으로 가면은 막 멸균실에 막 들어가고, 옛날에 저희 500 밑으로 된 환자 본 적 있었는데 막 소금 같은 것도 멸균해서 줘요. 막 먹을 때. 네. 또 중요한 수치가 뭐냐면 NL 레이셔라고 부르는, 이름 되게 어렵죠. 호중구와 림프구의 비율을 봐서 그 비율이 1.2보다 낮으면 괜찮네. 그리고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데요. 요거와 관련이 있는 지표가 뭔가 하면 NK 세포,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하죠. 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서 킬을 하는 거예요. 방패네요. 그쵸, 방패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최소한의 NK 세포 양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활성도를 갖고 있는지. 면역 클리닉을 하다 보니까 면역 저하나 반복되는 염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정상이 500 이상인데요, 막 100, 40 막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암이 몸 안에서 자라고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NK 검사를 통해서 치료하면서 이제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다시 살펴보기도 하거든요. 저희 환자 한번 지표 보여드릴게요. 보신 것처럼 환자분 처음에 오셨을 때는 100단위밖에 안 됐잖아요. 면역력을 올리는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도 먹으시고 생활 습관도 바꾸시고, 그다음에 주사 치료도 받으시고 하시면서 보시면 200대로 조금 더 지난 거 보시면 정상 수치까지 가셨죠. 아주 건강한 20, 30대 성인은 한 2,000 넘게 나오거든요. 2,000 이상으로 이제 가시도록 되게 노력하고 계세요. 나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 생활 습관을 꾸리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면역력 저하로 네네. 환자들이 찾아오면 병원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치료를 진행하시나요? 네. 심층 설문지를 통해서 환자가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 저희는 기능의학을 보다 보니까 질환이 한 개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 귀결은 결국 면역력 저하거나 이제 점막 면역의 뭐 저하 이런 식으로 같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검사만 진행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맞게 치료를 하는데 1번 조각은 면역력 치료예요. 면역력을 어느 정도 채워준 후에 해독을 하고 대사 치료하게 되면 피로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호전이 돼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면역력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면역은 사실 아주 가까이 있고 아주 필요한 부분이에요. 나 이상하게 요즘에 이전만큼 피로가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 혹은 나 감기가 한번 걸리면 낫질 않지? 나는 염증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이전에 알레르기 나 없는 줄 알았는데 알레르기 사실 있었네? 생각하신다면 면역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면역력이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면 채우는데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가능한 빨리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면역력에 대해 궁금한 것들 안 되는 이유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